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 어제 순방길에 올랐죠. 첫 번째 방문국인 영국에서 조문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태풍 난마돌 피해 대책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비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욕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성사된 것인지 아닌지 이 한일 정부 간 발표가 엇갈리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이틀 후면 성사되는지 여부는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자, 예정보다 열을 당겨진 것인데 마침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무슨 일을 벌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죠. 이게 맞아 들어가는 셈이라 그 징계 결과에 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 가처분 신청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날씨는 쌀쌀해지는데 경제가 걱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민생경제 대책에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모여지도록 기대해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태풍 난마돌 상황과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석이조 그리고 국제본부도 만나봅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을 저희는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 14호 태풍 난마돌, 우리나라 최근 접점을 지나갔다곤 하지만 여전히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충현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자, 이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이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네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11시 40분 현재 남마돌은 일본 오사카 서쪽 약 410km 육상에서 시속 20km로 북동진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2m입니다. 네,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로 봐야 할까요? 네, 10시 기준 기상청이 발표했던 남마돌의 최근적 예상 시점을 보면 통영과 거제, 김해, 부산, 양산과 울산이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울산이 태풍 남마돌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지역이 현재 상황에선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모든 지역이 위험해서 벗어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대 파고가 10m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보도 있었는데 이 월파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해 네네. 주신 위험 지역이 모두 다 이제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바다 상황은 어떤가요? 네, 12시 기준 남해 서부 동쪽에 풍랑경보가, 그리고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네. 포항시 남구, 경주시, 울산 북구와 동구, 부산 일대 가까운 바다의 파고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게는 3.5m에서 높게는 5.5m 정도의 파고를 기록했고요. 먼 바다의 경우는 그 이상의 높은 파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해안 일대는 1.5에서 최대 3.5m의 파고를 보이고 있고요. 네. 남해안과 서해안 대부분의 해역은 최대 1.5m 정도의 파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밤사이 제주도 갯바위 낚시객 한 명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망사고는 안전사고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8시 41분 부산 지하철 역사에서 화분이 쓰러지면서 종아리에 열상 부상을 입으신 분이 이제 네, 치료 뒤에 네. 자택 귀가하셨는데 부상자 1명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은 없고요. 부상자 1명이 인명피해로 기록된 거고요. 일시 피해 대피 상황이 있습니다. 4개 시도에서 모두 14개 시군구에 664세대 831분이 사전적인 일시 대피 상황으로 우선 안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 피해물이 좀 있었는데요. 정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356가구 대구와 부산, 울산 쪽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9시 기준
모두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히 지난 태풍 흰남노 때 이 포항 지역의 피해가 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난마돌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는데 포항 지역은 네. 어떻습니까? 일부 지역에서 단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긴 했습니다만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제적인 인명 사전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 같은 경우 수륙 양용 장갑차 10대를 배치해서 긴급구조, 군안 상황을 대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흰남노 때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오전 3시쯤에 복구 작업을 일시 중단했었고요. 네. 태풍 대비태세에 돌입했는데 이제 태풍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오후부터는 다시 포항제철소 복구 작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조금 전 낮 12시부로 전남 거문도 초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강풍 피해 없도록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주로 이 강풍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영향권에 계신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강풍 지역에 계시다면 바람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이 불필요한 외출 절대 삼가시는 게 가장 완벽한 행동 요령이 되겠고요. 불과 서너 시간만 지나면 지금보다는 좀 안정된 상황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서너 시간만 참으시면 되거든요. 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안전한 실내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 그리고 방송사에서 전하는 재난방송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포항이나 경주는 이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산사태 대표 요령도 알려주십시오. 네, 집중호우에 이어서 태풍이 2차례나 지나간 상황입니다. 저지대는 물론이고요. 산악지형, 절개지 주변의 주택가 등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방치됐다면 더 위험할 텐데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샘이나 물길이 없는데도 물이 솟아서 흐른다든지 땅에서 울림이 들린다든지 하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보이는 이상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모습이 관찰된다면 즉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관이었습니다. 자, 태풍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봅니다. 흰남노에 이어 남마돌까지 역대급 강한 태풍이 연이어 영향을 주면서 이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위력 그리고 최근 가을 태풍의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윤원태 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재 이 태풍의 위치와 강도를 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태풍이 일본 오사카의 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정도로요. 강한 태풍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풍속이 초속 35m 정도로 강한 태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반경이라고 하면은 바람의 세기가 초속 15m 이상인 지역을 강풍반경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강풍반경이 37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이동 속도는 현재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 시속 31km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중심기압 말씀해 주시니까 지난번 흰남노보다 더 강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자, 그런데 흰남노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태풍의 발생 지점이 또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북위 25도 그렇습니다. 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기후변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을 할 때에는 북위 10도에서 20도 사이, 보통 15도 선에서 태풍이 발생을 해가지고 세력을 키우면서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오고 약 30도 지역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쪽 지역에 태풍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해수원이 이렇게 가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세력을 잃어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의 태풍은 우리가 흰남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남마돌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를 갖다 보면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북위 27.3도 선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북쪽입니다. 그리고 남마돌 같은 경우도 이번 14호 태풍 남마돌 같은 경우에도 약 22도 선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북쪽에서 이례적으로 북쪽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세력이 두 번째로는 보면은 여기 이제 북이 굉장히 북쪽에서 발생한 태풍들이 세력이 대부분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신남로 같은 경우에도 초강력 태풍으로 네. 발달을 했었었고 이번에 이제 남마돌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초강력 태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또 한 가지가 이게 일반 태풍과는 다르게 북상하면서 오히려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까 네. 기상이변 말씀도 주셨지만 이건 왜 그런 걸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서태평양상에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가을철 이맘때쯤이면은 서태평양상이 예전에도 가서 해수면이 온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라니냐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라니냐가 지속이 되면은 동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들이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굉장히 더 더워집니다. 네. 해수면에. 근데 그 위에다가 태풍이 이제 가서 그러면서 북상을 하면서 발달을 하고 그게 진행을 하면서 더 강력한 태풍으로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네.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이거는 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해양 열 용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그 바다 표면에 이제 해수면 온도가 있겠지만 바닷물 깊이 저 밑에까지의 그 해수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양의 열 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태풍이 30도 정도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바닷물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해양 열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닷물을 뒤집잖아요. 그럼 밑에서 차가운 물이 용승을 하면서 태풍이 세력을 잃어가는데 지금 해양 용량들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한다. 자, 최근에도 가을 태풍이 동시에 3개가 발생을 했고요. 가을 태풍이 잦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혹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가서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가서 지금 이제 가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태풍만 봐요. 네네. 자. 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리네요. 근데 발생할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여기까지 오늘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원태 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남마돌이 지금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쪽 지역, 아까 거제, 통영, 그리고 울산, 부산도 지금 근접하게 지나갔고요. 모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들여다보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선출 예정이었잖아요. 네. 박 기자님 결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변이 없었군요. 네. 지금 이용호 의원과 2파전을 벌였는데요. 네. 106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주호영 의원이 61표를 얻었고요. 반면에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었습니다. 네. 근데 표수를 보면 생각보다 이용호 의원이 선전했다.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분석이 나오고 또 여의도 얘기는 뭐였냐면 주호영 의원이 그냥 뭐 추대되는 분위기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출마 선언만 하면 그냥 쉽게 당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을 할 때도 원래는 중진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진들도 좀 많이 나와서 뭔가 좀 뜨거운 이 경선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진들이 다 출마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만 출마해서 2파전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재선에 이용호 의원만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호영 의원이 이 출마 선언하면서 임기를 내년 4월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임기만 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네.
이런 판단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윤심이 네. 결국 주호영 의원한테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1기 비대위, 그러니까 1기 2기 나눠서 보면 1기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도 선택을 좀 받은 셈이 됐고 이번에도 출마한 거 보니까 윤심이 정말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한 중진들이 출마 안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의 이 뭐 의견을 쭉 모아보면 주호영 의원이 거의 추대 형식의 경선 승리를 한 게 아니냐 이게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표를 이용호 의원이 얻었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또다시 한번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효력이 재확인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원내대표로 원내사령탑으로 기능을 하게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무난하게 된 건가요? 박정호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한번 승인을 받았던 그 1기 비대위 시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사실상 추대 경선이라고 했는데 6대4까지 몰렸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이번에 2기 비대위와 그에 따르는 원내대표 새로 선출하는 과정 자체가 당 내에서 충분히 지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이 좀 갈려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박정호 기자님도 정리해 주셨지만 추대 형식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번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게 되면은 출마한다고 이제 이렇게 자의타의로 이렇게 추천이 됐었던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언론에 많았죠. 뭐 김학용 의원. 그렇습니다. 윤재욱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그분들이 다 사실상 출마를 포기한 배경에 물론 언론에 따른 얘기지만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혹은 이제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일이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사실상 윤심이 이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한테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상 주저앉힌 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추대 형식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과정 자체가 당 내에서는 다소 좀 무리한 걸로 보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좀 강력한 친윤계 인사인데 거기에 또 윤심이 작동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가는 건 좀 무리하다. 이게 이중의 무리수다라는 판단도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몇 명이 출마하느냐 이거 중요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장윤성 기자가 나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의원들이 종용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용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먹혀든 건지. 자, 어쨌든 결론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그렇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인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말에 계속 화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꼭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더라. 이건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28일 날 지금 4차 가처분 신문이 예정돼 있고 그날이 또 추가 징계 윤리위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는데 논의할 수 있다. 왜 열을 당겨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가 사실은 28일 예정했지만은 윤리위 자체 판단으로 이걸 뭐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시급하다라고 윤리위는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 날짜가 좀 공교롭게도 어제 윤 대통령이 출국한 날. 그날 윤리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윤리위가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돌입하겠다. 돌입한다? 네. 개시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8일로 다시 이제 원래 예정됐던 전체 회의에서 아마 징계 여부가 그리고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보면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얘기해왔던 당 의총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면서 개고기, 뭐 양도구역, 신군부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 추가 징계 촉구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난 1일에 윤리위가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은 존중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28일 회의 열리면 그때 추가 징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열을 당겨서 바로 들어갔고 이게 좀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어디 가면은 뭔가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좀 가는 상황이 돼서 이게 좀 어떻게 작용할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징계를 받는 규정이 있어요. 결국 남아있는 것은 이 탈당 권유와 제명 처만 남아서 결국 제명으로 가는 게 아니냐 관측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예언을 실현시켜주는 결과가 돼버렸으니 지난주에 장성철 소장이 지금 임 작가님 그 자리에 나와서
이거 이준석 대표가 방법을 알려주는 셈이다. 그렇죠. 몰랐는데 나를 알려주는 셈이다. 제명시키는 시나리오도 있다는 걸 오히려 지금 컨설팅한 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성철 소장 그때 이준석 대표가 실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임 작가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결론은 뭐가 나옵니까? 징계. 사실상 제명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명이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 규정상 당원 당규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이 징계보다 네. 높은 수위의 추가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돼 있어요. 당원권 6개월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정지 6개월.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가 나오거나.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당 대표로서의 임기는 끝난 이후에 당원권 그렇죠. 정지가 풀리는 거기는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강도를 높인다고 하면은 탈당 권유나 제명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탈당 권유 조치는 원래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흘 뒤에 자동 제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든 결국 제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리위의 징계 조치 개시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 차례 봤지만 사실상 징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거라서 이걸 심의한 다음에 징계 안 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제 지난번에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징계되는 수순이 될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제명에 준하는 절차로 가게 될 거다. 물론 지금 당 내에서는 뭐 여러 이제 주요 지도부급 인사들이 나와서 이거는 당 지도부의 의지와 관계없고 네.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다. 이거는 윤리위에서 알아서 판단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윤리위는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다. 네. 네. 그러니까 통제되는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윤리위가 자체 판단하는 거지 지도부가 한 톨도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거를 지금 이제 믿을 수 있는 우리 뉴스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논리학에서도 귀납 추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사례가 쌓이면 그걸 통해서 이제 결론이 모아지게 돼 있는데 지난번 윤리위의 결정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심이나 혹은 당 내부의 어떤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를 17일에 이준석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자마자 그 다음 날 급하게 윤리위가 소집이 돼서 네. 징계 절차 개시가 돌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 과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 절차를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네. 뭐 28일이던 전후던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또 가처분하는가도 있고 네. 지금 보니까 유엔 인권 규범을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도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건데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이 유엔에서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 좀 봐라. 그 규범을 봐라. 라고 위원장을 좀 겨냥한 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윤리위는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회의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네. 국회에서 또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휴대전화가 예. 또 의총장이 찍혔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정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톡을 주고받았어요. 네. 정 비대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죠라는 그런 메시지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예. 글쎄요, 이제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윤리가 좀 움직여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윤리 자체 판단이 아니라 그 뒤에는 정진석 비대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낼 거라는 네. 전제도 지금 네.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유상범 윤리위원 같은 네. 경우는 네. 지난번 징계 절차 때도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뭐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사실상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발언했던 게 논란이 됐었는데. 최영도 의원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노출이 됐죠. 그 유상범 위원이 이번에도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일에 경찰이 소환 조사를 했고요. 네네. 18일에 징계 개시를 했는데 유상범 위원의 말에 따르면 부분 기소가 되더라도 그걸 추가로 얹어서 제명 조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사실상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경찰 소환 조사라는 거는 절차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송치를 기소 의견으로 했을 때 윤리위가 그걸 어떻게 네. 이제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진석 지금 이 비대위원장 스마트폰 이렇게 세로로 펼치고 접는 폴더인데 이 완전히 펼쳐가지고 찍혔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관리가 안 되네요.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네. 그 펼치고 접는 폰이었는데
절반만 폈는데도 그때 알겠습니다. 찍혔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이제 1, 2기가 흘러갈지는 보도록 하고요. 뭐 가로 세로 폴더는 다르지만 내용은 다 노출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대통령 내외가 출국을 했습니다. 3개국 순방인데 첫 번째는 영국의 조문외교죠. 자, 그럼 현장에 도착해서 지금 조문외교는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후죠. 런던 북쪽 스탠스 테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곧바로 리셉션 장으로 향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찰스 3세 이제 국왕 주최 열린 리셉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함께 참석한 해외 이제 정상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좀 환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 영국 왕실 가족을 찰스 3세가 일일이 윤 대통령 부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커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고요. 특히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대해 준다면 한번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을 했고 네네. 찰스 3세 국왕도 오래전에 그러니까 92년도에 한국을 방문했기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 대통령은 언제든 환영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서 반갑게 안부를 묻고 곧 유엔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하기도 했고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만났고 뭐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등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만나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조문외교는 세 가지 일정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찰스 3세 네. 새로운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 이제 여러 나라 국가의 대표들과 그렇습니다. 정상들과 참여하는 거. 두 번째는 조문. 뭐 우린 일반적으로 장례식 가면 또 조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결식 참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제 나왔었던 보도 내용을 보면 원래는 오늘 그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왕 그 사망한 관에 이제 조문하는 행사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를 다 이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좀 직전에 지금 영국 정부 측에서 지금 런던 시내가 교통 통제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좀 어렵다라는 이제 안내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조문하고 이제 헌화 행사는 취소했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드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조율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영국 정부 측은 대통령의 행사라는 게 그냥 무슨 뭐 단체 관광 가가지고 그날 일정이 좀 꼬여서 하루 취소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조율을 끝내서 그렇죠. 이제 분 단위로 쪼개서 이제 이 행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현지 대사관이나 혹은 뭐 우리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특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가지고 조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연결식하고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찰스 3세를 만나는 리셉션도 중요하지만 조문 외교 차원에서는 오히려 오늘 가는 조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다는 거는 뭔가 좀 제대로 조율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차원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들은 원래 애초에 영국 정부 측에서는 G7 국가를 제외하고는 차량으로 이동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지금 보도도 하나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별개로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뭐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라든지 이런 다른 정상들은 대부분 도보로 웨스트민스터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다 사진이 찍혀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유독 한국 대통령만 그러면 저렇게 일반적인 조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취소를 해버렸느냐. 이러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한국만 이러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나루히토 일왕이나 이런 그 주요 정상들은 참석한 사람들 다 조문을 했는데 일왕도 조문을 했고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만 안 하면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고 명확한 어떤 그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예, 요거 저희 2부에서 이 일석이조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 날인데 김준일 대표가 팩트 체크를 좀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때 귀 기울여 보도록 하고요. 다른 여러 나라 정상들은 뭐 근데 트리도 캐나다 총리나 이제 이번 또 세 번째 국가로 만나겠습니다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좀 젊은 지도자들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이잖아요. 우리는 비스트 타고 가겠다 또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차량으로 조문이 허락된 나라들인지 또 어느 정상들은 또 걸어서 조문을 했는지 보니까 데이빗 베컴이 13시간 기다려서 조문을 했더라고요. 줄이 길긴 길어요.
자, 한번 이게 팩트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참석한 정상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서 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까지 도착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국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네. 일반 시민들하고는 좀 다른 통로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문 외교 외에 지금 두 번째가 뉴욕 유엔 총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혼선이 있는 게 우리 정부 쪽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약 30분 시간으로 흔쾌히 결정됐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 네. 일본이 지금 이걸 아직도 확인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의 보도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발표한 정상회담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마이니치 신문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케이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도 만약에 한일 정상 간 접촉이 실현되더라도 좀 서서 얘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좀 양측의 대표들이 나와서 네네네.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정상들만 따로 이제 대화를 하는 앉아서 하는 모습을 많이 그리는데 서서 잠깐 얘기 나누는 정도. 스탠딩 미팅.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일본 뭐 언론에서 하고 있어요. 회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약식 인사. 네, 뭐 약식 인사, 약식 회담 뭐 이 정도로 네네.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일본 내의 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일 간에 좀 많이 온도차가 있네요. 자, 네.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이후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후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는 것 같고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영국에서 이게 이 여왕 서거 외에 손흥민 선수 소식이 있어요. 주말에 혹시 경기 보셨나요? 못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유료잖아요. 경기가. 그럼요. 네. 유료로 보시는군요. 그럼요. 케이블 채널이. 네. 뭐 돈을 내야 될 때는 확실히 되니까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번에 이제 그 레스터 시티하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정기 8라운드 홈 경기가 있었는데 네.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골을 기록하지 못한 경기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후반에 투입됐다면서요? 후반에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3골을 넣어요? 교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4분 만에. 후반 28분부터 14분 동안 연속 3골을 터뜨려서 14분 동안 3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3대2로 아슬아슬하게 쫓기고 있었는데 승리의 쐐기를 박는 해트트릭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셈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용어 중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결국 이제 본 실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에 이제 득점왕의 위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이 됐습니다. 야, 이건 정말 또 기쁜 소식이 네.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번 시즌에 너무 좀 조용하다 했는데 14분 만에 3골. 이거는 뭐 EPL 역사를 통통 털어서 네. 7차례 정도밖에 없는 진기록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태풍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한입뉴스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9592님 디저트송이 또 짠하게 하네요. 디저트송으로 고 박정훈님의 오늘 같은 밤이면 신청합니다. 또 이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 박정훈 가수 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댈 그리워하는지 몰라 더 이상 외로움 난 견딜 수 없고 언제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면 살며시 그대 이름 부르곤 했어 눈 감으면 그대 곁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대 숨결 느낄 수 없고 무겁게 나를 누르는 이 빈 공간에 끝없는 방황으로 나를 이끄네 기나긴 기다림 속에 지쳐도 그대 외롭다고 눈물 지치니 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글을 보면 우리말 문장 같지 않은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결과와 같은 표현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뭐뭐 가능한이란 표현 외에도 치매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 가능하다 같이 무엇이 가능하다란 표현으로 말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다와 같은 것이 더 우리말 표현답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한 결과 대신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 그리고 예방 가능하다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다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들려드릴 예문에서 번역투의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주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지침을 통해가 번역투 표현인데요. 이것을 맥락에 맞게 이 지침에 따라 또는 이 지침대로 등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뭐뭐로 인한 같은 표현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번역투 표현이니까요. 문맥상 뜻이 비슷하고 더 자연스러운 뭐뭐로 발생하는 또는 뭐뭐에 따른 이렇게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후 들어 태풍 난마돌의 영향이 조금씩 약해지곤 있습니다. 하지만 낮까지 동쪽 지역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요. 해상과 해안가는 모레까지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난마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 일본 오사카 서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늦은 밤 강도가 중으로 내려간 뒤 내일 오후쯤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내륙의 태풍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제주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의 태풍경보가, 그 밖의 해상은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까지 경상권 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순간적으로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고요. 해상의 물결이 최대 8m, 동해 먼바다는 10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비는 울릉도 독도에 집중되면서 낮까지 30에서 80mm,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해안에 5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 대전 28도, 부산, 제주 26도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경상권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 규슈에 상륙해 북동진하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부산에서 1명이 다치고 부산과 경남에서 831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도 갯바위 낚시를 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는데 중대본은 안전사고로 판단해 이번 태풍 피해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소속 의원 10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주호영 의원은 61표를 얻어 42표를 득표한 재선의 이용호 의원을 제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전 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 시대 과제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여러 정치 현안들이 있는 만큼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질의자로 나설 예정인 김승원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이 주요 인사청문회에서나 또 7월 대정부 질의에서나 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예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모습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최근에는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초과 문제라든가 또 대통령실 공사 관련 사적 수의계약 또 공사 자체 불법 문제 그리고 이번에 879억 원 정도에 달하는 영빈관 신축 시도까지 밝혀내고 이를 철회시키는 등 굵직굵직한 유업 사유를 밝혀냈는데요. 네. 다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자료 제출을 너무 거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의혹을 충분히 풀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정조사라든가 특검법 등으로 진실을 꼭 밝혀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 자, 네. 바로 이 인터뷰 생방송입니다. 끝나면 네. 오후 2시 이후에 김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에 나서시잖아요. 네네. 주로 누구에게 어떤 현안을 중점적으로 물을 예정이세요? 네, 지금 정말 민생이 어려운 때인데 그런 경제 관련 민생 문제는 내일 경제팀에서 네. 질의를 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론스타 소송에서 패해서 3천억 원의 세금이 지출되는 그런 사정을 한번 국무총리께 묻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사법은 공정이 생명인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아직도 수사라든가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를 따져 물을 생각이고요. 네. 또 다른 의원님께서는 영빈관 신축이 어떻게 대통령 수석들이라든가 혹은 국무총리 장관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등등 그런 문제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오후에 대정부 질문을 기대해 보고요. 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아마 전략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예상 질의지를 받아봤습니다. 네네. 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우리 사회자분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아마 대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먼저 선행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잡은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일단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그런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검찰 수사의 부당성 또 정치 탄압 모습을 한번 집중해서 국민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부에 대한 공격 못지않게 또 이제 방어에도 힘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 세력과의 연관성 이게 또 새로운 뭐 사실이 포착됐다 이런 의혹 보도들이 이어져서요. 네네. 녹취록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해당 네네. 수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지난 대선 때부터 굉장히 여야 간의 공방이 많았던 사안인데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이 변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거짓임이 그 재판정에 현출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가 매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가 조작을 한 첫날, 둘째 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수를 지시하는 그런 녹취록이 네. 그 재판부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주가 조작 전문가와 절연했다는 그 이후에도 절연하지 않고 손절했다는 그 이후에도 계속 주가를 매수한 정황이 또한 그 재판부의 녹취록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주가 조작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그 완전히 손을 끊었다고 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그 주식 매수에 사용된 금액 또 잔고 또 매수 내용 등등이 그 주가 조작범들의 그 컴퓨터에서 나온 사실에 비추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가 계속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변명들이 다 거짓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임이라고 했는데 개입했다, 절연했다고 했는데 관계가 이어진 것 같다. 자, 관련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 나온 네. 증거들을 보면 지금 당장 기소해도 충분한 어떤 요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자, 김승원 의원께서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고 또 법조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지금 1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공범들의 재판받는 사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서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또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 이런 지금 사유로 공범들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를 살펴보면 그 관여 정도가 이런 공범들보다 훨씬 깊숙하고 다양합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통장 6개, 어머니 통장까지 이용된 것이라든가 또 주가 조작 처음 개시 시에 거래를 지시했던 정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거래 액수가 거의 상위권 4위, 5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든가 등등에 비추어 봐서는 그런 다른 공범들이 기소됐으면 당연히 그보다 깊숙이 관여한 김건희 여사도 기소됨이 마땅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난 7일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여건상 어렵다. 회의론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추석 민심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선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캐스팅보트 역할, 협조가 필요한데 조 의원은 이 특검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리면 민생과 대한민국이 위기로 갈 수도 있다. 반대 입장이에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만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 3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도 본인의 학력, 경력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한 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다른 공범들보다 훨씬 깊숙이 관여하고
또 직접 지시한 정황들이 재판 과정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 전람회 전시회 등을 갖다 개최하면서 협찬 후원받은 뇌물성 후원받은 것이 있는데 놀랍게도 도이치모터스가 그 10번이나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에 또 협찬한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를 국민께 잘 알려드리면 특검을 해야 될 만한 당위성, 필요성을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해야 하는 조정훈 의원님이라든가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만연히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우여곡절 끝에 특검 법안이 법사위를 넘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검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300명 중 200명 이것은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숙명여대라든가 혹은 교수 협의회인가요? 많은 교수님들의 그런 양심 선언이라든가 또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만일 그에 반해서 국민의 뜻에 반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의 행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법의 핵심은 공정인데요. 누구에게나 불편부당한 그런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의혹들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만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부권 외에 국민들에게 저항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자,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와 관련해서 이 말이 많았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의 3개국 순방 어제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고 외교적으로 중요한데 야당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 내외에게 어떤 기대하는 역할이 있겠죠? 네, 사실은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반도체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든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또 생명공학의 그런 국익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번 그 기싸움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좀 뭐랄까요 요구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면담 시간이 30분에 불과하다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과연 30분 내에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이런 토론이라든가 기싸움이라든가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익을 위한 기싸움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 민주당 상황도 좀 한번 여쭤보죠.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두산건설과 또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집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관련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지금 사실 경찰에서 3년 넘게 수사를 해서 이미 1년 전에 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은 종료된 사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손발처럼 움직인 그런 정권 하명 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장이나 군수 같은 그 자치단체장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해서 세수를 늘리고 시민에게 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근데 이것을 정치 수사로 사실 왜곡한다면 정말 검찰공화국 혹은 경찰 국가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싶고요.
항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네.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FC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많은 지자체 장들도 이런 후원을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받았을 텐데 만약에 전면적인 수사가 아니라면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이런 수사는 표적 수사, 정치 수사로서 이제라도 그만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 기업에서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기소 결정문의 공개. 또 부인 김혜경 씨와 장남에 대한 조사까지. 자, 이어지는 검경 수사가 많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의 말씀대로 당은 민생에 오로지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또 정치 탄압 그런 수사를 한다면 저희도 그런 프레임에는 꿋꿋이 맞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선 오늘 정치 탄압 대책위 28명의 의원들이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도 해야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라든가 혹은 감사 요구 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정부 질문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는 코너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오시면 이렇게 킹스맨, 젠틀맨 분위기인데 오늘 김준일은 오늘 마스크도 안 쓰네. 네. 까먹었습니다. 아니 3명 중에 1명은 괜찮은데 예. 선점을 하셨네요. 진행자께서 쓰고 계셔서 저는 항상 쓰고 있어요. 까먹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는 마스크 벗어야 된다는 방역 당국 공식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실내 마스크 벗기를 아마 조만간 방역 당국이 결정하지 않을까. 오늘 약간 뭔가 영국 스타일의 코드를 맞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현지 보도를 저는 위해서. 뭐 조문할 자격이 안 돼서. 아니 시민도 조문을 하는 건데. 아니, 가서 뭐 한 13시간 줄 쓰면.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 태풍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 남마돌의 강풍 반경이 중심으로부터 한 400km 정도 되는 큰 태풍인데 영남 해안, 영동 지역 지금 다 영향권입니다. 이 정오쯤에 울산 포항에 근접했다고 하는데 김 대표님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이 태풍 언제 다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루트를 보면은 일본 열도를 그대로 관통을 하더라고요. 이게 쭉 따라서 올라가요. 그대로 그 육지를 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루트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향권이긴 하지만은 거리가 거의 이제 400km라고 하는데 한 300km 바깥 쪽에 있어요. 포항이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다행히 현재까지는 근데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게 여기가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니까 그렇죠. 끝까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에 5박 7일 예정의 순방을 떠났습니다. 이 지난번 출국 때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때는 대표 때인데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환송 행사에 나왔어요. 자, 조문외교, 또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일은 글쎄 좀 이제 물음표고요. 자, 캐나다까지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지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있죠. 네. 특히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제 연설의 기조를 어떻게 잡을 건가. 이른바 지난번에 이 대북
일종의 이제 정책 제안을 했는데 담대한 구상. 예, 그 담대한 구상에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거냐. 이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이 확고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뒤에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그런 조치까지 어떻게 보면은 핵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동어반복식에 그냥 담대한 제안을 또 한 번 얘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어떻게 보면은 북이 좀 받을 만한 그래서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진전된 어떤 제안 같은 게 나올 건지 이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미 간의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을 받게 생겼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산업 등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 참사인 측면이 있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어떤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상당히 공을 들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후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미 법제화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미국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국내 정치를 고려한 일종의 이제 보호무역 그 장벽을 높이 쌓고 있잖아요. 중간 선거 이후라도 어쨌든 그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를 우리가 가지려면 상당한 이번에 외교적인 어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통화 문제입니다. 지금 킹달러라 그러잖아요, 이른바.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된다 얘기를 나왔는데 그동안에 재정당국이나 외환당국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식의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에 돌아섰어요.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도 이제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지금 이런 어떤 이 킹달러 상황에서 우리 외환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게 금리와 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미 통화 스와프를 이번에 이제 당장의 성사를 못 시키더라도 그 가능성을 만들고 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성과를 낼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정상 그 외교를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고 그런 걸 덮을 수 있는 성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부만 정리해 주셨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성과를 내야 할 게 김주일 대표님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셔서 아니요 제가 할 얘기를 박원석 의원님이 저렇게 길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방송 나오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회심의 미소였군요. 저는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다 맞고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에요. 문제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기를 정말로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어느 것 당위적 과제인데 할 수 있느냐? 이 중에서 딱 하나만 해와도 저는 박수 쳐주겠다. 방금 얘기 말씀하신 것들 다 불투명하고요. 다 조금 뭐 좀 세게 얘기하면 암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웃고 계시길래 이분이 달러를 좀 보유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혼자 했는데 달러빛을 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대출이 많다. 자, 그런데 김 대표님 저희가 일부에 고지도 했어요. 오시면 요거 물어보겠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찰스 3세 리셉션은 잘 마쳤고 조문이 취소됐다 이런 보도가 들어왔고 연결식은 참석 예정. 지금 이 조문 취소 논란이 있는데 이 어떻게 된 게 팩트예요? 자, 뭐 이제 사실이 확인된 것과 확인이 안 되는데 추정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공식 초청을 못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이 뭐 이제 공식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리셉션 그리고 조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8시 거기 시간으로는 12시에 장례식. 낮 12시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는 이미 확정이 됐고요. 조문이 취소된 게 아니라 취소한 거죠, 정확하게는. 된 게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안 가기로 한 것이다.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해가 모셔진 곳에 가서 관 앞에 가는 우리도 조문을 하러 간다 그러면 뭐 국화를 놓든 이배를 하든 가잖아요. 영정 앞에. 그래서 제가 지금 대사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 영국 언론들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거는 교통 통제로 못 갔다. 취소했다라는 게 이제 뭐 공식 보도인데 교통 통제로 안 해서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마크롱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차로 의전을 해가지고 가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조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네. 그리고 1왕 같은 경우에도 추정돼요. 그 차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왕, 그러니까 왕가니까 네네. 그런 존중이 있는데 사우디 왕가도 갔고. 예예.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전이 지금 없는 걸로 그래서 이를테면 영연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또 커먼웰스라고 부르죠. 여기에서는 네네. 이제 또 조문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막히니까 걸어서 한 30분 걸어서 갔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걷기가 싫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네티즌들이 추정키로 원래 자기는 차 타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조금 뭐 당황해서 그랬는지 그 의전을 못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건지 어쨌든 안 가기로 지금 돼서 지금 논란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뭐 거의 다 갔거든요. 지금 다 가서 조문을 했어요. 뭐 이름을 쭉 읊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한 수십 명 이상의 유명한 분들이 대통령이나 다 갔는데 왜 안 가시는지 좀 거르시면 안 되나요, 그거?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일정이 두 가지가 아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한국전쟁 참전비. 당시 이제 영국군들 중에 참전하실 분들에 대해서 참전비 헌화를 하고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홀에 있는 여왕 빈소죠. 네, 거기에 관이죠. 참배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아까 김광일 기자가 우리 시간으로 저녁이죠. 거기 시간으로는 오전이고 장례식 이렇게 이제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데 두 개를 다 취소했어요. 참전비 헌화하고 여왕 그 빈소에 대한 조문을 뭐 참전비 헌화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외교적 결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여왕 그 조문은 빈소 조문은 이게 이제 중요 일정이잖아요. 비단 장례식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정상들이 다소 이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걸어서 가거나 해서 이제 조문을 했는데 이 사전에 출발할 때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세계 그 정상들이나 왕실에서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전이 없는 걸로 뭐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뭐 13시간씩 줄을 서지는 않겠죠. 네네. 한 국가의 정상이기 때문에 가면은 빨리 들어갈 수는 있을 텐데 거기까지 별도의 수행원이나 차량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불편해서 내지는 그게 이제 좀 낯설어서 조문을 결국에는 우리 쪽에서 취소한 거죠. 취소 당했다기보다도.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려면 거기까지 왜 갔냐. 굳이 장례식만 참석하려면 총리 보내지. 다른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열 8인가가 왔어요. 시진핑 주석을 초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중국과 영국 간에 지금 별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거기도 아마 조문을 했다는 것 같아요. 직접 가가지고 뭐 다른 의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마크롱 대통령이나 트리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부인과 함께 걸어서 조문하는 모습들이 다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전파됐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안 하는 게 과연 좀 맞았을까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이제 여러 가지 맥락 정리돼서 나오는 걸 보고 또 한번 판단을 하는 이 계기가 있겠죠. 자, 9.19 평양 공동선언 4주년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를 앞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대북 문제에 좀 엇갈린 시선이 드러났어요. 자, 특정 교우인 북에 집착을 한다. 또 9.19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뉴욕타임스하고 얘기를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 언론이 원하는 내용이 있고 듣기를 원하는 게 있고 한국이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이 원하는 내용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지금 이번에 가서 바이든하고 1대1 외교를 만약에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면은 가장 먼저 꺼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타 등등 경제적으로 우방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홀대하거나 뒤통수 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거를 하면은 뉴욕타임스에 사실 인터뷰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내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고요. 우리의 주장.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합니다. 뭐 비판할 수 있죠. 뭐 스탠스가 다르니까. 근데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뭘 얘기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여기에 유엔 총회 연설에 가서도 또 비슷한 얘기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까 전에 제가 회의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성과를 내는 게 네네. 거기에 해야 될 얘기는 하지도 않고 인터뷰에서 그리고 여기서 성과를 낼 수 북한이 반응할 만한 내용은 전혀 지금 이걸로 추정컨대 담기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에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뭘 해야 됩니까? 외교를 하려면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좀 끌려다니고 있지 않고 전 정부 의식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야. 박 의원님 뭐 비슷한 생각이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현 정부는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뚜렷한 기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선명하게 비판하는 건 알겠고 네. 그리고 과거 이제 비핵 개방 3천 비슷한 어쨌든 선제적인 북의 핵 포기 이후에 뭐 대화와 경제적 보상 이건 알겠는데 그런 걸로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우리가 이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고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그렇다고 했고. 대화를 우리는 안 하겠다. 네. 일방적으로 뭐 고립 봉쇄 정책으로 가겠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딱히. 네.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합쳐서 9년 동안 그랬는데 그 결과물이라는 게 보잘것없잖아요. 뭐 천안함 사건 일어나고 네. 연평도 사건 일어나고 그리고 북은 핵 개발 능력이 더 고도화되고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그 보수 정권들과도 다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너무 관대한 어쨌든 북한 발악이 정책을 폈다고 비판하면 그것과도 다른 그러면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을 압박하는 그 전략의 실체가 뭐냐. 지금처럼 무슨 뭐 그 담대한 제안 이렇게 추상적인 네.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그 언어로 얘기할 게 아니고 그게 없어요. 그게 뚜렷하게 없으면서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일변도의 얘기만 하는 건 성과도 저는 별로 내지 못할 거고 또 국제사회나 또 국민들의 큰 공감대나 이런 걸 얻거나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혹은 북핵 정책의 뚜렷한 이 기조와 내용이 뭐냐 이걸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게 없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저는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이 한미 간의 북핵 공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겉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쯤 확인이 될 것 같은데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는 것이냐 안 열리는 것이냐. 사실 대통령실은 혼쾌히 합의했다. 30분 동안 한일 정상이 만난다. 이 공식적 발표를 했는데 일본의 기류가 지금 너무 이상해서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뭐 가닥을 잡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팩트는 좀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니 뭐 이미 그거는 일본 쪽에서의 반응이나 여기 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정상회담은 합의를 하면은 동시에 발표하는 게 전 세계적 관례예요. 네네. 그거는 외교 관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먼저 발표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일본 정부는 빡친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의제로 삼을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왜 이거를 발표해라고 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발표했기 때문에 더 엉클어졌다. 저는 사실상 합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정부도 없는 사실을 발표했을 리는 없다. 그럼요. 한국 정부가 없는 거를 네. 발표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는 외교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동시에 발표를 했어야죠. 당연히. 네. 일본에서도 내부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내부 정치도 있고 네.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지금 여러모로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네. 지금 그 통일교하고의 관련 자민당과의 관련 때문에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아베 총리 국장하는 거 국민들이 60%가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거 기타 등등의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데 한국하고 정상회담에서 뭔가 선물 보따리로 뭔가를 이를테면은 뭐 대법원 한국 대법원에서 네. 뭐 재산 처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유화적인 거를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본 내부는 이미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치에 이용당했다라고 일본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한국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도 성과를 내려고 막 좌충으로 하다가 여기에서도 안 되고 저기에서도 안 되고 지금 이런 뭐 참사까지는 아닌데 조금 너무 아마추어 같이 지금 하고 있다. 모두 일 처리를 이렇게 좀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박 의원님 대략 맞습니까? 뭐 한일 관계 정상화 해야죠.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이렇게 냉각되고 악화됐던 배경을 살펴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어쨌든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했다는 김준일 기자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걸 또 너무 성급히
김태호 안보실차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그 한일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를 성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조급함, 네. 일종의 약간 스토킹 외교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게 저런 일본의 반응을 불렀고 결국에 이렇게 되면 설사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내용상 뭔가 진전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회담이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는 그 내부에 또 이제 보수파들,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30% 밑으로까지 떨어졌고 여러 가지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도 없는 회담 뭐로 하냐라는 비판이 나오면은 이제 회담의 격을 확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내용적인 격을. 네. 근데 한일 관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상 외교를 풀어야 되겠지만 회담하는 것 자체를 성과라고 그렇게 뻥튀기 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푼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과거사 문제나 지금 강제동원 뭐 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을 내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뭐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구애하거나 스토킹하듯 하는 그런 외교의 자세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일석이조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 어제 출국했는데 출국 직전에 짧지만 굵은 논란이 하나 터졌었습니다. 바로 영빈관 신축 논란이죠. 윤 대통령의 백지화 발표가 아주 전격적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공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쑥 불거졌다가 하루 만에 철회된 영빈관 논란. 자,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이런 거를 애시당초 하지 않았으면 결단할 일도 없잖아요. 이거를 마치 무슨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뭐 얘기를 포장하는 게 이상하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니까 왜 끓었냐면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국민의힘 의원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의원들한테 다 물어본 건 아닌데 여당 내에서도 몰랐다. 몇 명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은 당이 다 짊어지게 생겼다라고 해서 근데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됐네요. 이제 그 영빈관 그래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 뭐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서울의 소리 기자랑 녹취록 하면서 뭐 영빈관을 옮겨야 되네 마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전격적으로 취소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도 여권 내부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그럼 도대체 이건 누가 추진한 거예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이게 걸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병도 의원실에서. 그럼 기재부가 알아서 우리가 800억을 책정해놓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실일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수석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럼 누가 했냐 이거를. 비서실장은 알아야 정상이고요. 네네. 그럼 총무비서관 아니야? 당연히. 뭐 그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 월권이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지금 막 이런 막 논란들이 막 있으니까 약간 난맥상을 외교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 지금 국정 난맥상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요 문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지금 박 의원님 의정해 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경위를 조사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거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 대통령실 옮길 때 이러저런 논란이 있고 기자들 질문 들어오니까 영빈관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은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이나 아니면 본관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뒤바꾸려면 최소한의 공론화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당정 간에 어떤 공감대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김준일 기자 설명했듯이 당정 간 새 예산안이 협의할 때만 해도 이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지금 넘어갔죠. 그 뒤에 급작스럽게 들어갔거나 청와대 수석들도 모른 채 들어갔다는 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확인이 되게 되고 걸리게 되죠. 그런데 걸리고 나니까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이었어요. 국민들이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설명을 잘하면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거다. 이 수혜자가 국민이다. 예산계획서에 수혜자 해놓고 국민이라고 써놨어요. 국민들이 거기 가서 한갑잔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설명에 따르면은. 그랬다가 지금 6시간 만에 취소했는데 밀실에서 뭘 해보려고 하다 걸리니까 취소하는 거지. 이건 뭐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대통령이 그 직전에 태양광 그 발전 사업 뭐 비비 있다고 이게 혈세를 낭비한 거 이 카르텔이다. 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다 지금 공공기관 전체에 무슨 영이 내려갔냐면 공공기관 혁신안이라 그래서 다 허리띠 졸라매라. 그래서 인력도 감축하고 비용도 대대적으로 줄이고. 근데 지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요. 현재까지 들어간 것만 얼추 4천억입니다. 처음에 464억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고 네네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필히 나중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 국정조사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자, 너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좀 전개되는지 또 순방 이후 오늘 대정부 질문 이후 또 국정감사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윤리위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전 좀 놀랐어요. 28일 날 원래 윤리위 소집돼서 이준석 대표 징계, 추가 징계 개시를 논의한다. 열흘이 훅 당겨져서 이준석 전 대표의 예언을 오히려 실현시켜버리는 결과가 돼버렸는데 김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명 갑니까? 뭐 아까 전에 앞에서 네네. 헬마우스랑 뭐 박정호 기자가 네네. 잘 설명했는데 제명 안 할 거면 이걸 할 이유가 없죠. 제명 아니면 뭐하러 합니까? 제명할 거 아니면 당원권 정지 3개월 추가 뭐 이런 정도 아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거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해야 되면은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인데 제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명 안 하고 탈당 권유할 겁니다. 탈당 권유는 열흘 안에 그러니까 탈당 안 하면은 그냥 제명이에요. 어차피 제명이잖아요. 근데 제명은 어쨌든 최고위원회를 한번 거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게 제명이 옳은지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탈당 권유가 더 큰 징계, 센 징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동으로 열흘 지나면 제명으로 그냥 제명으로 가니까. 버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가처분이죠. 그래서 무한 반복 가처분, 돌고 돌아 가처분, 또 이것도 이제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언제 끝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거예요. 언제까지 싸울 것인가?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앞두고도 가처분으로 싸울 수 있을 것인가가 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망하는 쪽에 전형적인 이 테크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주류들이 비주류들하고 손을 잡고 권력을 나누지 않고 탄압해서 나갔던 게 무한 반복이 있었잖아요. 그게 예전 진박 논쟁도 있었고. 이게 지금 글쎄요. 참 이준석은 참 꼴보기 싫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에 납득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김준일 대표님이 또 국민의힘에 좀 영향력이 있으신데. 제가요? 강력한 자문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국민의힘에서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게 저랍니다. 하도 까가지고. 제명? 돌이켜보면. 당원이 아니시죠. 지난번 1차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주호영 비대위를 만들면서 당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제명을 권고하는 그러니까 윤리위를 상대로 그런 권고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윤리위에서 그 입장을 존중한다. 발표가 나왔고. 저는 이게 이미 1차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날짜 문제였을 뿐이지. 언제 이 윤리위를 여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지 예정돼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게다가 오늘 유상범 그 윤리위 부위원장 유상범 의원하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문자 주고받도 그게 언론에 찍혔잖아요. 거기 보면 유상범 비대위원장 성상남 문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명해야죠. 그 의도가 다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 그 경찰 출석해가 조사를 받았고 어찌됐든 간에 경찰은 사건을 매듭 지으려면 송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그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서에 뭐라고 적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걸 근거로 설사 불송치를 하더라도 기소하면 당연한 거고 기소하지 않고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걸 근거로 또다시 윤리위에서 제명의 근거를 삼는 그런 시나리오화에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라는 기관이 과연 독립기관인지 아니면 저게 무슨 징계 하청기관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라는 분이 대단히 뭐 꼿꼿하고 원칙적인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평가받아 왔었죠. 이번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이준석을 저렇게 해서 쫓아낼 수 있을지언정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도 확인이 됐듯이 당내에 여러 가지 불만과 또 반대를 누적시키는 과정이고 당장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민심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란 정당 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을 계속 축적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다
다 갔는데 짧게 김 대표님 OX로 답변해 주세요. 예. 투탑 체제예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예. 잘 갑니까? 안 갑니다. 잘 안 갑니까? 일단 전진석 위원장은 네. 아마 가처분 신청 인용돼서 조만간 날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주영비 원내대표는 지금 오늘 62대 42로 이겼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권성동 조혜진이 81대 21에서 8대 2였어요. 근데 6대 4로 좁혀졌다는 뭐냐면은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지금 당내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이 이용호가 좋아서가 아니라 표라도 보여줘야겠다면서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도. 상당히 지금 이제 내분이 좀 조만간 벌어질 것 같아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주일 후 어떻게 되는지.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코너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 국제 뉴스들도 많은데 일단 이 역대급 세력을 지닌 14호 태풍 난마돌 지금 일본에 상륙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일본 상황 지금 대피령도 내려지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에 규슈 가고시마현 부근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이 5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강도가 매우 강 수준으로 이게 이제 사람이나 돌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고요. 네. 규슈 전 지역에서는 960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지금까지 31만여 가구 이상이 단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일본 전역의 항공편도 1000여 편이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 태풍이 지금 내려진 곳에 신간센과 버스 등 대중교통도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는 강으로 한 단계 약화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까지는 일본 열도를 종단을 할 것으로 네네. 전망이 되고 있고 그 강풍 반경이 400km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제주도와 경남 지역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하고 네네. 있습니다. 경북, 경남, 부산, 울산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과 경북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에는 최고 초속 35m의 강풍이 불고 또 동해안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풍으로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반대편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해안에도 허리케인 피오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홍수와 산사태, 정전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가을 태풍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일본, 아시아만의 문제는 또 아니군요. 자, 지난 8일 서거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네. 이게 외신이었다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내외가 가 계세요. 오늘 거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열흘간 영국 정부는 런던 브릿지 작전으로 명명된 여왕 서거식 계획에 따라서 운구를 이동을 하고 또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조문을 하기 위해서 줄이 8km나 늘어서고 최대 17시간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로 추모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데이비드 베컴이 13시간 기다려서 조문을 했다고 하죠.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저렇게 셀럽도 서서 조문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지금은 다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장례식 이후 57년 만에 영국에서 치러지는 국장이고요. 장례식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후에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 이제 시신이 안장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55분 짧은 나팔 소리가 울리고 2분간 영국 전역에서 묵념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루히토 그리고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0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정상과 왕족을 포함해서 VIP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또 지난주에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상하이 협력 기구
이게 SCO라고 부르던데 네. 이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겠는가 주목을 했거든요. 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자, 이 이름에 사실 중국 지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2001년에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출범을 해서 지금은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입니다. 지금 회원국 이 면면을 살펴보면은 세계 인구의 41%, 국내 총생산은 2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큰 기구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맞서는 세력을 확장하는 데 뜻을 모으고 이 에너지를 포함한 양국 간의 교역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32개월 만에 외국 방문에 나선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모두 11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외교전을 펼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대러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던 중국과 인도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푸틴 대통령한테 이제는 전쟁 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 사이에 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제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하잖아요. 이 안이 이제 예상됐던 내용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의 통화를 상호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늘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안화나 루블화 같은 중국과 러시아 통화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에 대항하면서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서 결속을 좀 강화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의 경제 제재에 결속을 강화하는 나라들. 자,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앞에 섰는데 그래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좀 그만 끝내라는 중국과 인도의 압박이 있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하이 협력기구 미국을 견제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가운데 여기에 또 이란과 튀르키예가 가입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반미국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그때부터 경제 제재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오바마 때 좀 풀릴 듯 하다가 미-이란 관계가 다시 경색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탈출구로 삼은 나라가 중국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이 가입 절차를 밟아왔다고 하는데 지난 15일에 정회원이 되기 위한 의무각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초청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합류를 선언을 했는데요. 튀르키예는 2013년부터 이 SCO 대화 상대국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만약에 정말 정식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서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그 상하이 협력기구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 하나겠죠. 뭐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적,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줄타기 외교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번 회의에는 벨라루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미얀마 등도 참석을 했는데 이들 역시도 뭐 확실하게 반미 대열은 아니더라도 러시아, 중국과도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의외.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상당히 이제 미국과 가까운 나라인데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네. 중동권 국가들 또 동남아 국가들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웨덴 총선 얘기인데요. 좀 놀랐어요. 네. 이 극우 정당을 포함한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 야, 유럽에서 이렇게 극우 정당의 돌풍이 또 심상치 않은 이유 있습니까? 네. 자, 일단 스웨덴 총선 결과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 중도당과 기독교 사회당, 자유당 그리고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으로 이루어진 우파 연합이 349석 중에서 과반인 176석을 차지해서 4개 정당이 연합한 중도좌파 연합을 단 3석 차이로 이겼습니다. 물론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30.3%를 득표해서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네. 하지만 3인당이 포함된 좌파연합이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한 건데요. 그래서 14일에 안데르손 총리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공식 사임을 했고요. 자, 그럼 신임 총리는 누가 되느냐? 제3당이 된 중도당의 대표가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스웨덴에서 이렇게 극우 정당이 집권 세력에 참여하기는 역사상 처음이고요. 오는 2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네오파시즘의 이념적 뿌리를 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 그러니까 극우 정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이끄는 우파 연합의 승리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형제들. 야, 지금 스웨덴 극우정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중도당을 포함해서 연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연합이 중도 좌파 연합이 3표 차이, 3석 차이로 졌다. 그래서 결국은 집권을 넘겨주게 됐다. 아이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석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국제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외에도 국제 뉴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창업주 일가가 전 세계 재산을 기부했다, 이런 화제도 있던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문평론가님. 네. 요 파타고니아 창업주 일가의 재산 기부 소식까지도 하나 짧게 붙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흔히 재벌들이 또는 기업이 사회 환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눈속임 말고요. 지금 파타고니아 창업주인 이본 시나드 회장과 두 자녀가 이 회사는 일단 비상장 기업입니다. 가지고 있던 소유 지분 모두 30억 달러,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소유 지분을 맞네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신설된 신탁 회사와 비영리 환경기구에 이미 지난달에 양도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가 아닙니다. 끝내고 나서 발표를 한 거고요. 앞으로 발생하게 될 매년 1억 달러, 1,390억 원에 달하는 파타고니아의 수익도 기부해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측근들은 이 파타고니아를 매각하거나 기업 공개를 하면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상장을 공고했대요. 하지만 시나드 회장은 그렇게 되면 수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 복지와 환경 보호라는 기업 문화를 지킬 수 없다면서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따라서 파타고니아는 앞으로도 영리 민간 기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등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233억 원의 세금도 직접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야,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 시나드 회장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야,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거 해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재산 기부는 파타고니아 시나드 회장처럼. 좀 상장하면 또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맞아요. 예. 멋있습니다. 멋있는 소식을 끝으로 국제본부 마무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은요. 9906-6089-2645-6990-7939님입니다. 자, 오늘 태풍 피해 없이 잘 하루가 넘어가길 또 마지막으로 기원하면서 시사본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